당신 나라는 항상 중국의 명령을 따랐잖아.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AI 연구실. 중국인 박사가 한국인 박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앤더슨이에요. 올해 31살이고 뉴욕 출신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늘 책상에 앉아 세계지도를 펼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상상했어요. 단어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지 궁금해했죠. 아마 그때부터 언어라는 건 저에게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언어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구글의 AI 연구부서에 들어가면서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죠. 구글에서 일하는 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제가 속한 팀은 자연어 처리를 다루는 팀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제 지식과 시야가 넓어졌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도 더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다루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언어의 문법, 문맥, 뉘앙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어요. 특히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AI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도전도 많았어요. AI가 영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다른 언어의 복잡한 문법이나 표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동아시아 언어들은 특히 어렵더라고요. 복잡한 문법 구조나 성조, 경어체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때마다 AI가 그저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 사람처럼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글로벌 AI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을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리 쉽지 않았어요. AI가 단순히 번역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언어마다 고유한 문맥과 문화적 뉘앙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AI에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에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동아시아의 언어들은 제가 연구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어서 그 언어들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죠. 흔히 떠올리는 한중일 조합 대신 다양한 지역에서의 언어적 도전들을 고려해보기로 했어요. 언어의 복잡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팀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은 인도 출신의 마야 박사였어요. 인도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마야 박사는 힌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인도 방언들을 연구하며 인도의 복잡한 언어 체계를 AI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죠. 특히 그녀는 각 방언마다 다른 억양과 표현 방식을 AI가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대한 인구와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인도가 AI 연구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초대한 사람은 아랍어 전문가였어요. 하산 박사는 중동 지역의 언어학자로서 아랍어 문법과 지역별 방언 차이를 연구해 왔어요. 아랍어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크고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특성이 있어요. 하산 박사는 AI가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었죠. 이렇게 마야 하산 박사와 함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모인 첫 회의는 예상대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마야 박사는 힌디어와 방언들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인도의 방대한 언어 체계를 AI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산 박사는 아랍어의 복잡한 문법과 억양을 고려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란 단순히 문법과 단어의 조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지, 배경에 있는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AI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사람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단어와 표현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기존의 AI 모델을 넘어서 상황인식 AI라는 새로운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AI는 문맥과 감정을 이해하고 사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적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AI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목표였죠. 제가 상황인식 AI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 솔직히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완벽해 보였죠. AI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와 감정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표현을 선택한다면 정말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먼저 마야 박사가 반발했어요. 그녀는 힌디어의 다양한 방언과 억양을 AI가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인데 어떻게 문맥과 감정까지 파악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복잡해요라고 말하며 제 아이디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녀는 복잡한 언어 체계에서는 상황 인식보다는 정확한 구문 분석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하산 박사도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랍어는 문어와 구어가 크게 다르고 그 차이를 AI가 제대로 학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문맥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감정과 상황을 반영하는 건 중요한 요소지만 현실적으로 AI에게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반대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고 제가 제시한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긴 거죠.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상사였던 앤더슨 박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앤더슨 박사님의 말에 따라 저는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 중에서도 한층 더 깊이 있고 통찰력을 가진 2명의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한국 출신의 김윤정 박사와 중국 출신의 리우장 박사였죠. 김윤정 박사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 AI를 접목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녀는 특히 한국어의 문맥 의존성과 주어 생략 같은 고유한 특성을 AI가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언어죠. 윤정 박사는 이런 특성을 AI가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리우장 박사는 중국 북경대에서 자연어 처리와 음성인식 알고리즘 전문 연구자입니다. 그는 특히 중국어의 성조 체계와 한자 처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성조는 같은 발음이라도 높낮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서 AI에게 큰 도전 과제였죠. 리우 박사는 AI가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윤정 박사와 리우 장 박사가 팀에 합류하면서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AI와 언어의 교차점에서 오랜 연구를 해온 만큼 그들의 통찰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었죠. 첫 번째 회의에서 김 박사는 먼저 한국어의 문맥 의존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자주 생략돼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AI가 문맥을 이해해야만 해요. 기존의 단순한 언어 모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AI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주어나 목적어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우 박사는 중국어의 성조 체계와 연결된 문맥 처리 방식을 설명하며 김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중국어도 성조에 따라
같은 발음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맥과 상황을 인식하지 않으면 AI는 정확한 번역을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단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팀의 재구성으로 프로젝트가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특히 중국어 부분에서 AI가 문맥과 방언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번역 오류가 자주 발생했어요. 중국어의 성조 체계와 복잡한 문법이 AI가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웠죠.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골머리를 앓았죠. 어느 날 김 박사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한글 체계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라서 성조나 복잡한 의문 체계를 가진 중국어의 문제를 한글의 규칙성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소리의 발음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고 성조와 음절을 다루는데 매우 적합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중국어의 음성 변화를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놀라웠지만 동시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리우장 박사는 김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반발했죠. 한글로 중국어를 해결하자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중국어는 한자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왜 한자를 버리고 한국어의 문자를 써야 하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회의실이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리우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한 언어입니다. 한자로 쓰여진 역사가 한국에도 깊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자로 성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중국어는 복잡하고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단순한 한글로 해결하려 한다니 너무도 우스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고 작은 속국에 불과했어요. 지금 와서 한글을 들이밀어 중국어를 개선하겠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회의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어요. 김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랐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진행이 안 됐고 마야 박사는 지친다며 프로젝트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프로젝트는 더 흔들리기 시작했고 운영진도 우리 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지만 리더로서도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김윤정 박사가 다가왔어요. 김 박사는 제가 지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케이트,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팀의 리더로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특히 한글을 통해 중국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김 박사는 진지한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한글은 모든 발음이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발음하기 쉽고 배우기 쉬울 뿐 아니라 음성 언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죠. 김 박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은 중국어처럼 성조가 중요한 언어에 굉장히 적합할 수 있어요. 성조나 억양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 가진 간결함과 체계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저를 응시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케이트, 당신은 이 팀을 이끌어야 해요.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김 박사의 깊은 신뢰와 응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곧장 다시 팀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남아있는 김 박사와 리우 박사, 그리고 다른 팀원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말했죠. 우리는 한글을 활용해서 중국어의 성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통해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AI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리우 박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김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우 박사, 저는 당신의 성조 처리 문제를 이해합니다.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성조의 복잡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한글은 성조와 같은 음성 변화를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의 발음과 문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리우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로 중국어를 개선한다는 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언어는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는데 한국의 문자를 도입하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요? 김 박사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건 한국어로 중국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중국어 처리에 적용하는 것이죠.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과 구조가 중국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를 다루는데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리우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 박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군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 편협한 생각 때문에 방해가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리우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팀을 결집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의 AI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AI가 성조를 정확히 구분하고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중국어 번역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며 리우 박사는 그동안 자신이 고수했던 방법이 틀렸음을 깨달았죠. 김 박사와 리우 박사가 함께 작업한 결과 AI는 이제 성조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생략된 주어나 목적어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어 번역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한글의 체계성과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 언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 더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리우 박사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김 박사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독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 접근 방식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어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리우 박사님.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운영진은 이 성과를 보고 놀라워하며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AI 연구가 더 많은 언어에서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규칙성은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침내 우리 팀이 개발한 AI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AI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며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술로 발전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성조와 억양 같은 복잡한 문제도 뛰어나게 처리할 수 있었죠. 저희가 만든 AI 모델이 세상에 공개될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사와 함께한 연구 과정에서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 깨달았고, 그 후로 한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제게 큰 영감이었어요. 김 박사와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얼마 전 저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가 담긴 역사적 장소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했죠. 그래서 올해 안에 한국에 가서 김 박사와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 가면 꼭 가볼 만한 여행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국에서 잊지 못할 여행을 만들고 싶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트 박사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어려움을 극복하신 게 대단하세요.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케이트 박사님과 김 박사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사연은 더 특별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비튜브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행지 추천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비튜브입니다.